아침상에 두툼한 돈봉투가 툭 놓였다. 며느리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숟가락은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아버님, 이 돈으로 요양원 가세요. 그녀는 숨 고르듯 또박또박 말했다. 김치 냄새가 톡 쏘고 한옥마루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밝혔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내 안쪽에서 옛 장작불의 그을음이 천천히 일어났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집은 낯선 전쟁터처럼 서늘했다.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말끝이 낮게 갈라졌다.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정리할 것 좀 정리했어요. 아버님도 편히 쉬실 때가 됐잖아요. 식탁 위 그릇들은 미세하게 진동했고 항아리 뚜껑이 바람에 덜컥 울렸다. 나는 봉투를 들어 무게를 가늠했다. 종이에서 묵은 잉크 냄새가 올라와 코를 찔렀다. 손끝에 밝힌 대목장에 굳은 살이 묘하게 쓰렸다. 눈앞에 대들보가 어릴 적 하늘을 떠받치던 날이 스쳤다. 나는 20살에 첫 기둥을 세웠고 그날 손바닥은 피와 땀으로 번들거렸다. 기둥은 곧게 서서 겨울바람을 잘랐고 마을 노인들은 나를 대목장이라 불렀다. 그런데 오늘 이 집의 노인은 봉투 하나 앞에서 비틀거린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어디서 났느냐 서영아. 대답을 해라.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빠져나갔다. 마당 끝 소슬대문에 초봄 바람이 스쳤다. 서울에 있는 좋은 곳으로 모시면 돼요.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아야죠. 말끝은 매끄러웠고 미안함의 그림자도 없었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젓가락이 작게 삐걱거렸고 숭늉에서 김이 얇게 솟았다. 눈앞의 김이 오래된 사당의 향내와 겹쳐졌다. 하늘이는 뭐라 하더냐. 내 목소리는 뜻밖에도 조용했다. 그녀는 짧게 뚝 잘랐다. 아이한테는 말할 필요 없죠. 학교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서 내 손등에 남은 대패질 자국이 다시 근질거렸다. 나는 그 손으로 온 마을 지붕을 얹던 사람이다. 비 오는 밤마다 새지 않게 장부맞춤을 정확히 끼워 넣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 집 지붕보다 내 사람의 마음이 샌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지 않았다. 대신 군청의 오랜 친구를 떠올렸다.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다. 종이가 서걱거렸고 이름 옆 전화번호의 잉크는 바랜 채였다. 숫자들은 내게 돌아갈 길을 속삭였다. 만서가.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가까웠다. 요즘 건강은 어떠냐? 짧은 안부 뒤 나는 낮게 물었다. 혹시 우리 선산 변동 있나? 이상한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나? 그는 잠깐 말이 없었다. 멀리서 복사기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갑자기 그걸 묻나?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냥 확인하고 싶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말을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마당으로 나왔다. 젖은 마루판이 미세하게 미끄러웠다. 항아리 사이로 바람이 돌고 담장 너머 까치가 울었다. 나는 사당 앞에 섰다. 위패가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서 내 어깨가 스스로 펴졌다. 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내 입안에서 말이 굴렀다. 다만 싸움은 소란보다 증거로 끝내야 한다. 젊은 날 나는 망치로 나무를 눌렀다. 이제 늙은 나는 종이로 진실을 누른다. 방으로 돌아오니 며느리는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다. 물이 스테인리스 싱크를 두드리며 맑게 번졌다. 그녀는 등에 시선을 느끼자 고개를 돌렸다. 결정하셨어요. 접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짧게 말했다. 결정은 곧 하마.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빨갛게 바랜 도장이 있었다. 손끝에 잡히는 고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고 상자를 닫았다. 문득 손녀 하늘의 웃음이 떠올랐다. 아이는 어제 새 운동화를 신고
마당을 뛰었다. 그 발뒤꿈치가 흙먼지를 차올리며 반짝였다. 아이의 메시지가 화면에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내일 장 보러 같이 가요.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말을 쓰면 곧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을 하면 아이는 울 것이다. 대신 나는 그녀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베개 옆에 짧은 쪽지를 남겼다. 수업 끝나면 바로 연락해라. 오전 햇살이 마루까지 스며들 때 나는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다. 돈은 묵직했고 숫자는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한 것들이 가장 깊게 상처를 낸다. 나는 봉투를 접어 상자 옆에 두었다. 부엌에선 다시 물 흐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훔치며 물었다. 정말 생각 바꾸실 수 있어요. 서울은 시설이 좋아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사람은 집을 떠날 수 있어도 뿌리는 쉽게 못 뽑는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소용은 시간이 말해준다. 나는 마루 끝으로 시선을 옮겼다. 햇빛이 기둥의 옹이를 밝히고 나뭇결의 고리가 또렷했다. 그 고리는 내 삶의 계절들과 겹쳐졌다. 나는 오늘 당장 싸우지 않겠다. 대신 오늘의 말들을 잊지 않겠다. 잊지 않는 것은 증거의 시작이다. 내일 적당한 시간에 나는 조용히 문을 나설 것이다. 점심 무렵 가치가 다시 울었다. 풍향이 미세하게 바뀐 듯 바람이 대문살을 거꾸로 스쳤다. 나는 내 방에 앉아 종이와 볼펜을 꺼냈다. 오늘 들은 말을 한 줄씩 기록했다. 요양원 가세요. 정리할 것 정리했어요. 아이한테는 말할 필요 없죠. 메모는 짧았고 기억은 길었다. 종이 위잉크가 마르자 내 마음의 물기도 조금 말랐다. 해가 기울 무렵 숭늉의 김이 사라졌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싱크대의 물자국을 부드럽게 말렸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사당을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찬장의 아래칸에서 오래된 봉투와 노트를 꺼냈다. 한 장을 넘기자 지난 겨울 제사 준비 목록이 손때 묻은 글씨로 남아 있었다. 나는 빈칸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아침 돈봉투, 며느리의 말 요양원, 출처 불명. 나는 점을 찍고 다음 줄로 넘겼다. 하늘에게 아직 말하지 말 것, 감정 앞세우지 말 것, 확인부터. 글자를 쓰는 손에 오래된 맥박이 또렷하게 뛰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작은 인주를 꺼냈다. 빨간 인주 뚜껑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내 도장을 살짝 찍어 노트 귀퉁이에 눌렀다. 고무의 미세한 결이 종이를 따라 남았다. 이 집의 인감은 내 손에 있다. 나는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불쑥 떠올랐다. 아이 같던 청년이 첫 기둥을 세우던 그날 그는 내 어깨에 이마를 비볐다. 아버지, 이 집은 오래 서겠죠. 나는 그 말의 끝을 아직 붙잡고 산다. 집은 오래 서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약속했었다. 집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지키자고. 오늘 내가 할 일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성을 높이지 않고 소리를 키우지 않고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일이다. 부엌 쪽에서 문살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없는 시간이 문지방에 얇게 쌓였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늘이 수업 끝나면 우리가 셋이서 이야기하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한테 부담 줘서 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이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거다. 다만 그녀는 손가락으로 셔츠 단추를 한번 만졌다. 그 작은 동작이 방 안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마루 끝으로 갔다. 햇살이 발등에서 부서지고
나뭇결 속 고리가 더 선명해졌다. 나는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은 기록 정리 침묵. 내일은 확인 요청 대비. 그 다음은 필요하다면 공식의 절차. 순서를 정하니 가슴의 매듭이 한두 겹 풀렸다. 어둠이 내려오기 전 나는 사당 앞에 다시 섰다. 위패의 이름을 하나씩 천천히 읽었다. 이름들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다. 지키겠다. 속으로 짧게 말하고 눈을 떴다. 불은 껐고 향은 이미 다 탔다. 마당 공기는 싸늘했지만 내 안쪽은 오히려 고요했다. 당신이라면 오늘 멈추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걸어가겠는가? 새벽 물안개가 앉은 들녘을 지나 바람이 마루를 스쳤다. 내 숨은 느리게 오르고 장작의 그을음이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다. 나는 오늘을 잊기 위해 어제를 불렀다. 한옥 대들보를 올리던 젊은 날의 무게가 어깨에 다시 얹혔다. 20살 무렵 나는 스승의 망치를 빌려 첫 기둥을 깎았다. 나뭇결이 칼끝을 타며 울었고 피와 송진이 손바닥에서 섞여 흘렀다. 그날 바람은 매서웠다. 그러나 내 손의 떨림은 나이테처럼 곱고 단단했다. 나는 기둥을 일으켜 세웠고 스승은 말없이 턱을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평생을 지탱하는 석가래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쌀을 조금씩 모아주었고 나는 밤을 새워 대패질을 계속했다. 대패 밑에서 말려둔 칩이 연꽃처럼 말려나왔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소금물에 적신천으로 감아 다시 잡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그날부터 별처럼 늘었다. 겨울이 와도 나는 뜨거웠다. 내 몸에 열이 초가지붕을 덮이고 눈발이 석가래 끝에서 조용히 녹아내렸다. 첫 완공날 어머니가 숭늉을 큰 바가지에 떠왔다. 김이 얇게 올라와 눈썹을 간지렸고 숟가락은 손에 단단히 달라붙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진사야, 네가 올린 기둥은 사람을 세우는 기둥이다. 그 말이 내 뼛속에 밝혔다. 세월이 흘러나는 더 큰 집들을 지었다. 장마철이면 나는 늘 잠을 아꼈다. 비 소리의 각도가 흐트러질까 천막 아래에서 실을 다시 맞췄다. 목수의 눈은 비의 리듬을 본다. 세모난 빗줄기 사이의 경사, 미세한 처짐 기둥의 숨결을 본다. 그 눈으로 나는 아이를 키웠다. 어린 아들이 내 무릎을 베고 자던 여름밤 모깃불 냄새가 옷자락에 밴 채였다. 아이는 종종 내 망치를 만지며 물었다. 아버지 집은 왜 오래 서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서야 집이 오래 선다. 아이는 그 말을 품고 잠들었다. 새밑이 가까워 오던 어느 해 나는 큰집 사랑채를 고쳤다. 석갈에 두 짝을 갈아 끼우고 부러진 부연을 새로 짰다. 그해 설날 사랑채는 처음처럼 밝았다. 아침 햇살이 사군자 병풍을 통과해 마루판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퍼졌다. 튀겨지는 소리 사이로 장독대 뚜껑이 덜컥 울렸다. 아내는 흰 앞치마를 메고 웃었다. 밀가루가 볼에 살짝 묻었고 그녀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떡국을 국자로 3번 떠올려 그릇을 채웠다. 김이 올라와 코끝을 간지리며 소금의 단맛이 침을 모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윗목에 앉아 새로 꿰맨 버선코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등엔 가느다란 핏줄이 지나갔다. 그때 어린아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새 고무신이 흙을 차 올리고 볼에는 겨울 햇살이 밝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세뱃돈이에요. 어머니가 넣으래요. 나는 웃었고 아내가 눈짓으로 웃음을 거들었다. 아이는 내 무릎 위에 올라앉아 떡국을 한 숟가락 삼켰다. 그날 사랑채에는 사람의 말보다 나무의 말이 많았다. 기둥이 삭지 않게 기름을 먹이고 문살의 비틀림을 손끝으로 풀어댔다. 종갓집은 소란스럽고도 질서 있었다. 사촌들이 모여 감을 깎고 아이들은 탁자 밑에서 팽이를 돌렸다. 마당 한가운데 장작불이 오랫동안 타올랐다.
연기가 하늘을 타고 올라가다 처마 끝에서 살짝 꺾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고 아버지는 내 어깨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집은 내가 맡아라. 나는 사람을 맡겠다. 그 다짐은 내게 두 개의 길을 줬다. 하나는 집을 세우는 길,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길이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제사의 순서에 집착했다. 순서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설날은 늘 정확했다. 숟가락의 위치상의 방향절의 깊이,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호흡까지. 한 해가 가고 또 왔다. 아이는 자라서 내 옆에 섰고 망치의 무게를 한번 들어보았다. 그의 손끝이 처음으로 몸머리를 정확히 눌렀던 날, 나는 밤새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의 내 뒤가 든든하다는 느낌. 그 느낌은 대들보보다 무겁고 겨울 별보다 선명했다. 장마 한복판이던 여름 우리 둘은 산골의 기와집을 맡았다. 산새 소리와 톱밥 냄새가 섞여 새벽마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달았다. 아들은 물었다. 아버지 왜 빗물 소리는 집마다 다르죠? 나는 대답했다. 석갈의 간격과 지붕의 등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비의 속도를 눈으로 재는 법을 배웠다. 그가 장가들던 해의 설날 나는 긴장했다. 세 사람과 낯선 웃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내는 상위의 접시를 가지런히 돌려놓으며 속삭였다. 사람이 늘어도 마음의 순서는 그대로여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의 순서. 그 말은 대목장에게 치수표와 같았다. 그날 며느리는 도시의 말투로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코트에는 향수가 은은했고 손끝에는 사무실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도시와 농촌의 거리는 각자의 침묵으로 줄어든다. 대신 나는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더 내줬다. 세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덜빈 그릇을 들고 웃었다. 마루파는 발뒤꿈치에 따라 작게 울렸다. 밤이 깊자 사당에서 향내가 퍼져나왔다. 조상의 이름이 하나씩 불리고 그 이름들이 공기를 가만히 붙잡았다. 나는 그 밤을 기억한다. 창호지를 스치는 바람 등잔 및 그림자의 떨림, 그리고 잠깐의 고요. 고요는 늘 길지 않았다. 새벽이 오면 장터로 나가 나무를 고르고 다시 집으로 와 톱을 들었다. 그렇게 쌓인 세월이 내 등을 넓혔다. 내 등은 사랑채의 벽처럼 갈라지고 또 메워졌다. 나는 아들의 등을 떠올렸다. 일의 끝에 그 등이 젖어 있을 때 나는 수건을 던졌다. 그가 웃으며 수건을 받던 모습.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마루판에 둥근 흔적을 남겼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다. 나는 종친회의 일을 도왔고 집집마다 기둥의 병을 고쳐주었다. 마을 늙은이들은 내 손을 믿었다. 그 믿음은 내 손의 떨림을 멈추게 했다. 겨울밤 숭늉의 온기는 늘 같았다. 반짝이는 김이 코끝에서 사라질 때 나는 내일을 준비했다.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 그녀는 내 낡은 도장을 만지작거렸다. 할아버지, 이건 왜 빨갛게 물들었어요? 나는 말했다. 사람의 이름이 눌어붙은 시간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도장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녀에게 나무를 쓰다듬는 법을 가르쳤다. 거친 면을 결대로 쓸어내고 손바닥으로 결의 방향을 기억시키는 법을. 그녀는 금세 배웠다. 젊은 손은 나이테의 헛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 곧장 중심의 소리를 잡아낸다. 그래서 나는 안심했다. 집의 내일, 사람의 내일, 그리고 내 내일의 자리를 그 손이 지켜줄 것이라. 그러나 삶은 때로 순서를 지우고 낯선 줄을 그었다. 나는 그 낯설음을 오늘 아침 식탁에서 보았다. 봉투 하나가 석가래보다 무거웠다. 말 한마디가 기둥보다 깊게 밝혔다. 나는 다시 어제를 붙잡았다. 붙잡을수록 오늘의 침묵이 또렷해졌다. 젊은 날의 나는 소리를 키워 집을 세웠다. 늙은 오늘의 나는 소리를 낮춰
사람을 세워야 했다. 기억은 나를 데리고 또 다른 설날로 갔다. 눈이 얕게 내리던 아침아들은 내 옆에서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 눈사람도 기둥처럼 중심이 필요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오래 못 선다. 우리는 눈사람의 배를 단단히 눌렀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웃음이 먼저 따뜻해졌다. 그 뒤로도 많은 설날이 왔다 갔다. 냄비에 끓는 소리 전에 지글거림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겹겹이 쌓였다. 이 모든 소리가 오늘의 침묵과 부딪혀 내 가슴에서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다. 나는 어린 날의 손등을 떠올렸다. 피로 번들거리던 손, 송진으로 끈적이던 손, 그러나 떨지 않던 손. 그 손으로 나는 사람의 마음도 붙들 수 있다고 믿었다. 집을 세우듯 사람도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은 때로 멀리 돌아온다.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얻고 그러다 어둠을 통과한다. 마당에 바람이 잠깐 멎었다. 장독대 위 햇빛이 둥글게 앉았다. 나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방바닥에 온기가 천천히 무릎을 올렸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치수표를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붓글씨 숫자가 아직 또렷했다. 나는 치수표의 한 칸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중심 길이, 간격 기울기, 그리고 순서. 집의 순서를 떠올리자 사람의 순서가 보였다. 어른이 먼저 듣고 아이가 나중에 안다. 상처는 어른이 먼저 맞고 아이는 나중에 웃는다. 순서를 지키면 집은 오래 선다. 나는 창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오래된 먼지가 떠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조용한 가운데 심장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대패질의 리듬과 묘하게 겹쳤다. 나는 종이를 꺼내 짧게 적었다. 오늘은 기억을 정리하는 날, 내일은 확인을 시작하는 날. 사당 쪽에서 향내가 아주 옅게 흘렀다. 그 냄새는 과거의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문을 열자 그 안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날의 나까지.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들었다. 사람이 오래 서 있는 일은 결국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는 일이다. 집이 오래 서 있는 일은 결국 중심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내일을 떠올렸다. 확인할 것과 묻지 않을 것을 나누었다. 묻지 않을 것 하나, 며느리의 마음속 낙인을 단정하지 않기. 확인할 것 하나, 봉투의 출처를 기록과 절차로 찾기. 나는 펜을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호흡이 길어지고 마음의 결이 조금 고르게 펴졌다. 문 밖에서 까치가 울었다. 소리가 처마를 스치며 길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일 나는 어떤 어른이어야 하는가? 여러분이라면 이 기억을 가슴에 담고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벽의 냉기가 마루 끝에 얇게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물이 얕게 흘렀고 스테인리스 싱크가 맑게 울렸다. 김치 냉장고가 낮게 우문거리고 항아리 뚜껑이 바람에 가볍게 덜컥거렸다. 나는 숭늉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늘의 목소리를 어떻게 낮출지부터 생각했다. 서영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 채 식탁 의자를 끌어당겼다. 의자 다리가 마루판을 긁는 소리가 짧게 지나갔다. 그녀는 환한 표정으로 웃지 않았다. 가끔 그런 표정은 도시의 차가운 유리처럼 빛났다. 아버님, 오늘은 장터 안 가셔도 돼요. 필요한 건 택배로 오니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장터는 물건만 사러 가는 데가 아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시골은 늘 돌아가요. 시간도 길고 말끝이 매끈했다. 그 매끈함이 칼날보다 날카롭게 뼛속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수저를 탁자 위에서 반듯하게 맞췄다. 손톱 끝이 유리컵을 한번 두드리고 멈췄다. 부엌 창문 틈으로 초봄 바람이 들었다 나가며 커튼을 얇게 흔들었다.
제사는 오래 간소화해요. 사진으로 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먼저고 순서는 그 다음이다.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젓가락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켰다. 하늘이 책가방을 메고 달력 옆에서 멈췄다. 그녀는 어제의 숙제를 확인하듯 내 얼굴을 살폈다. 할아버지 오후에 도서관 가요 가자. 네가 읽고 싶은 책을 먼저 고른다. 서영은 짧게 웃었다. 애는 학교 공부도 바빠요. 시내 도서관은 다음에 하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나는 그 내림을 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채워 건넸다. 물 표면에 창문빛이 네모로 흔들렸다. 아침밥을 치우고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댔다. 목소리는 얇게 눌려 있었고 단어들은 빠르게 흘렀다. 네,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서류는 제가 챙길게요. 네, 인감. 아니요. 아버님 서명만 있으면 돼요. 나는 책장 앞에서 멈췄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닿았다. 서명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었다. 어디에 서명 내가 물었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웃는 듯 웃지 않았다. 인터넷 요금제 변경이요. 요즘은 전자서명으로 돼요. 간단해요. 종이에 이름을 얻는 일은 늘 간단하면 안 된다. 그녀는 어깨를 가볍게 돌렸다. 시대가 달라졌죠. 점심 무렵 부엌에 달걀지단 냄새가 퍼졌다. 프라이팬의 지글거림이 일정한 박자를 찍었다. 그녀는 접시를 탁자 중앙에 놓고 말했다. 아버님, 이 집에선 제가 살림을 책임져요. 문서 같은 건 저한테 맡기세요. 책임진다는 말이 기록을 가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아버님은 늘 기록. 도시에서 그 습관은 피곤해요. 나는 그녀의 말 사이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내 노트를 꺼내 오늘의 시간을 한 줄씩 눌렀다. 서류 서명 전자 간단. 잉크가 종이 섬유 사이로 천천히 번졌다. 하늘이 싱크대 옆에서 도시락 통을 씻었다. 물살이 통 안에서 둥글게 돌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엔 학교 프로젝트 모임 있어요. 그럼 일찍 들어오지 마. 서영은 건조하게 대답했다. 집안일은 아버님이랑 나눠서 할 거야. 나는 하늘의 등을 바라봤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마루판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 원이 겹겹이 퍼졌다. 사라졌다. 오후 햇빛이 사랑채 병풍을 스쳤다.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천천히 이동했다. 서영은 옷장을 정리한다며 상자들을 마루로 끌어냈다. 골목의 바람이 상자 덮개를 흔들어 종이 먼지가 일었다. 낡은 그릇은 버릴게요. 균도 많고. 손때가 묻은 것들은 남겨둬라. 손 떼면 되죠. 사진 찍어두면 돼요. 그녀는 뚝딱뚝딱 상자에 물건을 밀어 넣었다. 나는 사당 옆 찬장에서 오래된 노수저를 꺼내 손바닥에 얹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이건 우리 집의 첫 제사 때 올린 수저다. 그럼 박물관에 맡기죠. 집은 집답게 가볍게 살아야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커다란 캔들을 꺼내 침실로 가져갔다. 향이 진하게 번졌다. 김치 냄새와 섞여 어색한 단내가 방을 채웠다. 서울에서 유행하는 향이에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은 향으로 눕지 않는다.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내 방문 앞에 얇은 책자를 내려놓았다. 표지엔 은색 글씨가 밝혀 있었다. 프리미엄 실버 케어 안내. 나는 그 글씨 위로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 종이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난 뒤 하늘이 내 옆에 앉아 숙제를 폈다. 그녀는 연필을 쥔 손을 잠깐 멈추고 물었다. 할아버지, 내일 나무시장 같이 가요. 과제에 사진이 필요해요. 가자. 나무의 결은 눈으로만 못 배운다.
서영이 접시를 부딪히며 말했다. 시장 대신 온라인 사진으로 대체하세요. 효율이 좋아요. 효율만 찾다가 마음을 잃는다. 그녀는 크게 한숨 쉬었다. 그 한숨이 방의 온도를 조금 낮췄다. 밤이 깊자 그녀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변했다. 네, 그거요. 내일 오전이면 좋고요. 계약서는 제가 먼저 보고 도장만 받아오면 돼요. 내 인감은 나중에. 나는 문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발바닥에 마루판의 옹이가 느껴졌다. 내 방 서랍 속 고무도장은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고무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문득 아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테이프처럼 되감겼다. 그는 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농담을 던졌다. 나는 그 농담으로 힘을 냈다. 이제 농담 대신 기록을 남겨야 했다. 나는 노트를 열고 새 페이지에 적었다. 밤 계약 도장 나중에. 글씨가 조금 더 눌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코트의 섬유가 바스락거렸고 향수의 냄새가 복도를 타고 흘렀다. 군청에 다녀올게요. 서류 발급받을 게 있어서요. 무슨 서류? 주민등록등본이요. 통신사에서 필요하대요. 그녀는 대답을 남기고 신발을 신고 나갔다. 대문이 철컥 닫혔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다. 나는 찬물 주전자를 올렸다. 끓는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가 고르게 잦아들었다. 주전자 뚜껑이 작게 달그락거렸다. 나는 종친의 연락처가 적힌 얇은 수첩을 펼쳤다. 숫자들이 오래된 잉크빛으로 앉아 있었다. 전화를 걸진 않았다. 아직은 물어볼 때가 아니었다. 순서를 지켜야 했다. 어른이 먼저 듣고 아이가 나중에 안다. 사당의 위패가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점심 이후 비가 잠깐 지나갔다. 마당 흙이물을 먹고 흙냄새가 깊게 올라왔다. 서영은 젖은 우산을 마루에 세워두고 방에 들어왔다. 등본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눈을 피했다. 나는 물었다. 도장 찍을 일은 없었느냐. 세상에 그런 건 이제 다 전자예요. 그녀는 웃었다. 웃음이 얇았다. 저녁 무렵 지인에게서 카카오 메시지가 왔다. 알림 소리가 짧게 울렸다. 형님, 오늘 군청에 뵌 듯했는데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가라앉고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졌다. 방 안 공기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이 돌아와 가방을 던졌다. 운동화가 마루에 톡 굴렀다. 엄마 오늘 상담실에서 그러는데 할아버지랑 더 얘기하래. 상담은 상담일 뿐이야. 서영은 짧게 잘랐다. 집안 사정은 우리가 알아서 해.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일 나무시장에 잠깐 다녀오자. 하늘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방의 공기를 조금 덮였다. 밤밥을 먹고 그녀는 식탁에 얇은 클리어 파일을 올려두었다. 비닐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아버님 내일 몇 장만 서명해 주세요. 병원 서류예요. 예약 잡으려면 필요해요. 읽을 시간을 먼저 달아라.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쓰면 돼요. 나는 파일을 닫고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다. 비닐 속 종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종이는 숨을 쉬어야 한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늦은 밤방 안의 공기가 단단해졌다. 등잔을 끄고 누우려다 나는 다시 일어났다.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한 번 눌러 전원을 확인했다. 빨간 불이 조용히 켜졌다. 나는 오늘 들은 말 몇 개를 또박또박 불러 넣었다. 간단 전자 도장 내일 서명. 불은 조용히 깜빡였다. 바깥에서 고양이 울음이 멀어졌다. 바람이 대문살에 몸을 비볐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금세 떴다. 마음의 순서를 재빨리 정리했다.
내일 아침 먼저 읽고 질문하고 기록한다. 낮에는 하늘과 나무시장에 간다. 저녁에는 사당문을 열고 조용히 절한다. 그 사이에 그녀의 파일을 다시 본다. 이름을 쓰는 일은 끝으로 미룬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공기가 이불 끝에서 사라졌다. 숨이 천천히 길어졌다. 갑자기 벽시계의 초침이 크게 들렸다. 초침은 시간을 잘라냈다. 잘라진 조각들이 바닥에서 작게 부딪혔다. 나는 손을 들어 가슴 위에 올렸다. 맥박이 정직하게 뛰었다. 다음 날 정오, 햇빛이 처마를 따라 길게 미끄러졌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문사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와서 두드릴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돌다 멈췄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탁자 위에 낯선 브로슈어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행복한 노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문장의 가장자리에 작은 별표가 반짝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소리는 얇았고 집안을 빠르게 헤집었다. 서영이 먼저 나갔다.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정중했다. 안녕하세요. 안내만 드리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낯선 구두 소리가 마루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젊은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 가장자리가 새것의 광택을 품었다. 새로 개원한 요양시설입니다. 지역 제휴 혜택이 있어 안내드려요.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여긴 누가 보냈나? 남자는 눈을 깜박였다. 요청을 받고 방문했습니다. 가족분이 미리. 서영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정보는 많을수록 좋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브로슈어를 더 꺼냈다. 종이가 탁자 위에서 얇게 미끄러졌다. 서류 안내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주에 상담 예약을. 나는 손바닥을 들어 올려 말을 멈췄다. 정보는 내가 직접 받겠다. 오늘은 돌아가게.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내 연락 주시면 언제든. 그가 나가고 대문이 철컥 닫혔다. 바람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서영은 입술을 눌렀다. 아버님 왜 그렇게 딱딱하게 나가세요? 요즘 세상의 준비는 미덕이에요. 준비는 좋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한다. 또 순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오래돼서 무거워요.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사랑채 한쪽에 기대어 섰다. 그림자가 내 발목을 서서히 삼켰다. 하늘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여기 종이가 많아졌다. 나는 쌓인 브로슈어를 가리켰다.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하늘은 종이를 한 장 들었다. 사진은 예쁘네요. 예쁘기만 한 건 오래 못 간다. 하늘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도서관 가서 요양시설의 법 절차도 찾아볼래요. 과제랑 같이. 그 말에서 작은 빛이 났다. 나는 그 빛을 눈으로 조용히 잡아두었다. 그래, 같이 보자. 찻되 서두르진 말자. 밤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마루판이 발바닥의 열을 빠르게 빼앗아갔다. 서영은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었다. 어제와 닮은 모양, 그러나 표정은 조금 더 단단했다. 아버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버님이 편해지면 우리도 편해져요. 사람의 편안함은 서로 기대야 생긴다. 서로 기대면 한쪽이 먼저 무너져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너지는 쪽이 나오지 않게 순서를 맞추는 거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다시 밀어 넣었다. 종이가 안쪽에서 둔탁하게 닿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지나간 구름 그림자가 마루를 훑고 내 마음의 결이 아주 천천히 고르게 펴졌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밤늦게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잠깐 울렸다가 멈췄다. 계절의 남은 소리 같았다.
나는 창호지를 손끝으로 쓸었다. 종이의 결이 고요하게 살아있었다. 오늘의 말들이 귓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간단전자, 도장 서명 준비 순서. 단어들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멈춰 있었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글자들은 여전히 단단했다. 내일은 묻고, 내일은 읽고, 내일은 정리한다. 그리고 이름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쓴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이 집의 순서를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말을 먼저 꺼내겠는가?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미끄러져 들어왔다. 사랑채의 병풍은 밝게 빛났고 나무결 사이로 묵은 그늘이 흘렀다. 나는 방 안에서 오래된 주전자의 김을 바라보며 마음의 결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났다. 서영이었다. 손에 클리어 파일을 들고 표정은 말끔했다. 아버님, 오늘은 서류 몇 장만 부탁드릴게요. 병원 예약하려면 필요하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들어오라 했다. 그녀는 마루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얇고 반들거렸고 맨 위에는 의료보호자 위임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건요.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 한 귀퉁이를 눌렀다. 요양병원 상담 전에 필요한 서류래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종이를 들고 자세히 읽었다. 글씨가 작고 줄 간격이 다소 조밀했다. 한 줄씩 눈으로 더듬었다. 대리인 권한 진료, 입원 전원 및 재산관리 일체 위임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재산관리네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서영의 눈썹이 아주 잠깐 떨렸다. 아, 그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예요. 실제론 병원 입퇴원 관련 절차예요. 변호사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손끝으로 문장을 다시 짚었다.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낯설었다. 이런 문장을 내가 받아본 적은 없었다. 이 종이 어디서 난 거냐?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서요. 지인 통해서 추천받았어요.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르대요. 나는 다시 묻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종이를 접어 파일에 다시 넣었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고 도장을 찍는 칸 옆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이런 문서는 변호사 앞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 서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루 위로 오후의 햇빛이 길게 누웠다. 아버님, 저희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 모든 게 결국엔 서로를 위한 거잖아요. 편안함을 핑계로 순서를 거슬러선 안 된다. 그녀는 짧은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클리어 파일을 손에 쥐자 비닐이 가볍게 울었다.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방을 나섰다. 마루판이 발밑에서 작게 삐걱거렸다. 그날 저녁 하늘이 내 방에 조심스레 들어왔다. 손에는 아이패드가 들려 있었고 검색창엔 의료위임장 법적 효력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할아버지, 혹시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찾았느냐? 상담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너도 나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 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다시 서류를 들고 왔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랐다. 웃음은 얇았고 말은 빨랐다. 아버님 병원 쪽에서 급하게 원본이 필요하대요. 오늘 안에 접수해야 한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와 같은 종이라면 오늘도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의 톤이 바뀌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는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여긴 시골이고 인프라도 없고 하늘이도 적응 못하고 있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서 도와달라는 부탁보단 빨리 끝내자는 조바심을 읽었다. 하늘이 적응 못하는 이유가 내 탓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집 구조도 너무 옛날 방식이고 냉난방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이 집은 오랫동안 사람을 품은 구조다. 불편함은 사람의 습관에서 온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다 클리어 파일을 손에 쥐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오후 김도윤 종친회 장로가 집에 들렀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미묘한 기색이 감돌았다. 형님 안녕하시지요. 도윤이 왔는가? 마침 잘 왔다. 나는 차를 내오고 사랑채에 함께 앉았다. 그가 조심스레 꺼낸 말에 나는 잠시 놀랐다. 지난주에 형님 명의로 무슨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군청 쪽에서. 나는 눈썹을 모았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대신.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서영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우리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장로님 오셨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예, 오랜만입니다. 서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내 눈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정확히 보았다. 봉투 모서리에는 법무사송 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서류 내 것이냐? 그녀는 잠시 머뭇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병원 관련이에요. 장로님도 아시죠? 요즘은 다 서류부터 정리하잖아요. 도윤은 애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도장이 왜 필요하지?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그날 저녁 나는 하늘과 함께 사당을 찾았다. 향을 피우고 위패 앞에 앉았다. 조용히 이름을 읊었다. 최씨 종가 명성보다 정직을 택하라 하셨지요. 하늘은 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향내가 우리 둘 사이에 부드럽게 퍼졌다. 다시 돌아온 사랑채.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봉투를 꺼냈다. 오래전 아들이 처음 맡긴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고무의 결이 손끝에 다시 살아났다. 나는 노트의 마지막으로 적었다. 도장 법무사 종친회 확인. 잉크가 마르지 않은 채 마당에서 까치가 울었다. 이제 묻고 싶다. 누군가 당신에게 간단한 서류라고 말하며 도장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믿겠는가? 아니면 멈추고 확인하겠는가? 이틀째 마당의 장독대 사이를 바람이 맴돌았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고요 속에는 낯선 장력이 서려 있었다. 숟가락 끝이 사기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얇게 갈라졌다. 서영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도 인사도 시선도. 식탁 위에는 그녀가 차린 반찬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김치의 단면은 평소보다 두툼했고 간이 짰다. 하늘이는 오늘 학교 갔느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 뒤로 말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었다. 작은 알림음이 뜸하게 울렸지만 내가 보낸 메시지에는 회신이 없었다. 종친회 단톡방 옆집 박씨아재, 군청 박만석, 일금 표시만 남아 있었다. 일금 1, 일금 2, 일금 3 그 숫자들은 내게 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솟을 대문을 바라보았다. 문살 너머로 햇살이 찬찬히 흘렀다. 눈부신 게 아니라 희미한 먼지들이 떠올라고 요히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사랑채에서 혼자 앉아 있으려니 갑자기 집안의 소리들이 작아진 것을 느꼈다. 김치 냉장고에 웅웅 소리, 수도꼭지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방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기척까지 모두 내가 아닌 쪽으로 흘러가 있었다.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별일 없니? 10분, 20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나는 다시 카카오를 껐다. 종이에 손을 올렸다. 노트에 오늘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다. 고요하나 이상하게 조용하다. 방문 앞에서 작은 종이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누가 다녀간 흔적처럼 바닥에 얇은 포스트잇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도서관 끝나고 문자 드릴게요. 하늘.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조용히 접었다. 그 안에 글씨가 가느다랗지만 단단했다. 펜에 흔들림이 없었다. 밤이 되자 사랑채 마루가 차가워졌다. 장판이 아직 덜 데워졌는지 발바닥이 시렸다. 서영은 부엌에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고의로 소리를 줄이는 듯했다. 하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나는 짧게 답했다. 이상하다는 건 어떤 거니? 조금 뒤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다. 서류를 자꾸 숨겨요. 뭔가 계속 싸요. 그리고 외삼촌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나는 그 말을 오래 바라보았다. 외삼촌, 아내 쪽의 동생, 서울에 살고 평소 연락이 없던 사람. 그가 요즘 왜 자주 등장하는가? 나는 하늘에게 다시 답했다. 혹시 들은 말이나 날짜 같은 게 있으면 메모해두렴. 꼭 말 안 해도 좋으니 기억은 잊지 말거라. 하늘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그 네 한 글자 안에 나는 작고도 깊은 신뢰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식탁에 앉아 밥그릇과 국그릇을 툭 내려놓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가볍게 닫혔고 나는 그 닫힘의 소리에 하루가 접힌 느낌을 받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군청 방만석의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말없는 응답이었다. 카카오를 켰다. 종친의 단톡방엔 사진 몇 장이 올라와 있었지만 내 이름을 태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문이 닫히고 소리도 닫혔다. 그러나 하늘의 메모는 열려 있었다. 오후가 되어 하늘이 돌아왔다. 그녀는 내 방에 조심스레 들어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쓴 메모가 들어 있었다. 외삼촌 통화 3회 이번 주 월수. 엄마가 서류 봉투에 계약금이라고 써놓음. 새로 산 캐리어 안에 종이 여러 장 있음. 군청에서 오는 우편물이 숨겨짐. 나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다. 마치 누군가 내 손에 조용한 나침반을 쥐어준 느낌이었다. 할아버지 저 이거 몰래 적었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하는 줄 알아요. 잘했다.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말거라.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다. 전 그냥 할아버지, 혼자 외로워 보이는 게 싫어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작은 체온이 내 마음의 빈틈을 천천히 메워갔다. 그날 밤 집안은 더 조용했다. 서영은 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했고 하늘은 책상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2025년 4월 4일. 오늘 하늘은 내 편이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혼자만은 아니다. 내일은 만석이에게 직접 찾아간다. 더 이상 메시지는 의미 없다. 녹음기에 불이 꺼졌다. 나는 작은 상자 안에 인감을 다시 확인했다. 고무는 말라있지 않았고 묵직한 존재감을 품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한지 창호를 스쳤다. 밤의 냄새는 아직 겨울과 봄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사랑채의 벽시계가 낮게 울렸다. 똑똑똑 소리가 심장과 겹쳐졌다. 나는 내일을 준비하기로 했다. 말이 아닌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진실.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것. 침묵의 벽을 넘기 위해 나는 군청으로 향할 것이다. 그곳엔 아직 진짜 말이 남아있을까? 내일 당신이라면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직접 나아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고개를 숙이시겠습니까? 군청 민원실 입구에 도착한 순간 내 발끝은 잠시 멈췄다. 계단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햇살이 따갑지도 않은데 왜 이리 무거운지. 문을 열자마자 바람에 흔들리는 민원 안내 종이 팜플렛이 바닥을 스쳤다. 나는 자동문을 지나 오른편 창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최영환나 박만석이었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머리가 더 많이 휘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단단했다. 요즘 조용하길래 전화도 안 받더구먼. 내 말에 그는 가볍게 웃었다. 전화도 용기가 있어야 받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내게 손짓했다. 따라와. 사무실 안쪽으로. 그는 나를 군청 내부의 문서 보관실로 안내했다. 서류함 사이로 햇빛 대신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서랍을 열어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북 안동, 리선산이라는 글씨가 인쇄돼 있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다. 첫 장은 접수일자와 관련자의 이름 도장이 찍힌 등기부 등본이었다. 3월 15일 형님 명의로 돼 있던 선산이 매매된 게 맞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내가 본 적 없는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도장. 그 고무도장의 흔적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 압력 번짐까지 그 도장은 흉내낸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찍힌 것이었다. 이건 가짜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도장은 집 찬장에 있다. 서명도 나는 저렇게 쓰지 않아.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위임장도 문제가 있어. 그는 다시 또 다른 복사본을 꺼냈다. 법정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최진사, 수임자 이서영. 그 아래엔 내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서명과 인감이 인쇄돼 있었다. 이건 어떻게?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마루 위에 엎드려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갔다. 그녀는 늘 말했다. 도장은 피보다 무섭다. 한 번 찍히면 돌아갈 길이 없다. 계약금은 이미 입금됐고 4월 말에 잔금까지 처리될 예정이야. 만석의 말이 뇌를 망치처럼 내려쳤다. 계약금은 누구 계좌로 들어갔지. 그는 망설였다. 이서영, 그녀 명의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아침의 돈 봉투가 떠올랐다. 그 봉투 내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였던 그 묵직한 존재, 그 속의 돈. 그 돈은 선산 내 아내의 유골이 뿌려진 땅 아들의 이름을 처음 적었던 나무판이 묻힌 땅 조상의 위패를 묶어둔 줄기의 끝자락. 그 모든 것을 팔아 내게 요양원을 권했던 그 돈이었다. 만서가,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가 그 땅을, 우리 집의 뿌리를. 숨이 가빠졌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식어갔다. 나는 천천히 벽을 짚고 의자에 앉았다. 등바디가 딱딱했지만 그 딱딱함이야말로 내 마음의 현재였다. 형, 만석이 조용히 물컵을 건넸다. 나도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형님이 서명했고 도장을 찍은 걸로 돼 있어. 나는 그 물을 받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이건 실수도 오해도 아니다. 이건 배신이다.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다. 형광등이 가볍게 깜빡였고 복사기의 웅웅거림이 배경음처럼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형?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 대신 오래된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을 바라봤다. 최진사 그 이름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그 이름 아래에는 내 조상의 땀과 아내의 숨결과 아들의 웃음과 하늘이의 미래가 묶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